9월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죠. 네. 근데 야당이 개회식에는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국회가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일단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야당으로서도 지금 국회를 완전히 멈춰서는 모습처럼 이렇게 비치게 하는 건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야당은 장외 투쟁은 완전히 접은 겁니까? 아닙니까? 주말을 고비로 접었죠?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금 장외 투쟁이라고 볼 것인지 장외 활동이라고 볼 것인지 지금 조금 애매한데요. 비상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상행동이요? 그래서 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권순일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지 말지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로 미뤘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네.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보고 좀 있다고 할까요? 정상은 아니죠? 애매한 그러니까 이 행동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네.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는 뭔가 논리들이 있는데 밖에서 이제 현장에서 떨어져서 보면은 이게 장내 투쟁인지 장외 투쟁인지 뭐 일정을 거부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투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같기도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정당. 의원들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헷갈리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토요일 날 헷갈리겠습니까? 장애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세종문화회관에서. 8월 30일이죠. 예. 그게 장애 투쟁의 정점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까지 새정치연합에서 15명 의원이 이 장애 투쟁하지 말자. 국회에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왔어요. 뭐 온건파라고 하던가요? 지금 그 사람들? 중도파라고 중도파? 하기도 네. 하고 비주류라고도 하고요. 네. 네. 비주류라는 주류적 의견을 요즘 낸다고 본인들이. 근데 이제 이른바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말 없는 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야당 의원들 중에 그분들은 좀 소수인 것 같고요. 8월 30일 장외투쟁 광화문에서 했죠. 그럼 뭐 좀 호응이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는? 제가 갔었는데요. 예. 한 1000여 명 정도 왔었고요. 예. 의원들 좀 출석 사항을 체크해 보려고 했었는데 한 70여 명 정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전 사실 그보다 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네. 1000여 명 정도는 저는 뭐 어쨌든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꽉 채웠거든요. 어느 의원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주말에 어차피 지역구에 예. 뭐 있어야 되는데 뭐 따로 할 일도 없고 그 당에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왔다고 하더군요. 나와가지고 보장은 4명씩 오라고 했었죠. 그렇죠. 할당은 의원 했죠. 한 당. 네. 근데 보면은 주말에 장외에서 제1야당이 장외 집회라고 명색했는데 1000명이다 이러면 사실은 좀 애초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이어가지고 넓은 장소가 그럴 수 아니었고 있겠네요. 몇 뭐 백 그런 명? 것들이 대규모 그 있었어요. 세동원 장외투쟁은 아니었군요. 그 저는 혹시 버스가 좀 와 있지 않을까, 예. 먼 지역구에서 이렇게 같이 타고 오는 버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버스는 잘. 근데요, 장외투쟁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보면은 지금 새정치연합이 장외투쟁을 하는 게 당 내에서 이제 박영선 물러나라, 박영선 퇴진론을 덮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면이 있죠. 사실은 1차 합의, 2차 합의를 해서 유족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위원장 입장에서는 참 아주 곤란한 거죠. 뭐 설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책임을 대통령하고 여당이 좀 떠넘기는 뭐 그런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선택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타협하는 듯이 가다가 갑자기 강경으로 하니까 이게 별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예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만에 또 뭔가 이렇게 좀 열기를 모아지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결국에 싸울 사람은 내가 지휘해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니까 뭐 강경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인의 어떤 리더십 그 실추를 좀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두 번이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같은 시술을 반복한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밖에서 보면 무슨 말 못할 막전 막후라도 있는 겁니까? 의원들한테 또 측근 참모들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기사를 쓰면 안 된다면서 하는 얘기가 검찰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내사를 상당히 진행시켰다. 그래서 당시에 뭐 좀 검찰 첩보 수준의 수사가 있었죠. 뭐 보도가 좀 있기도 했는데요. 영장이 청구된 야당 의원 3사람 말고 또 다른 첩보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국회를 열어놓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 이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일단 국회를 열어놓는 게 필요했다. 그리고 국회를 열려면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해서 좀 서둘러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덜컥 합의 이면에는
검찰의 야당 정치인 수사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박영선 위원장을 좀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일종의 뭐 잔다르크 콤플렉스라고 할까요? 뭔가 좀 나라를 내가 좀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너무 지나친 압박감 때문에 좀 판단을 객관적으로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그 타협을 내면은 그게 이제 자기 성과로 된다 이런 그 조급함 이런 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그런 것도 있어요. 박영선 의원이 전문가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문화방송 기자 출신이고 출신이죠. 기자 활동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요. 또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전문성을 갖고 파악을 하고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은 뛰어난데 또 민심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이런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두 차례 합의도 그런 일종의 박영선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성격에서 좀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1차 합의가 있었을 때 8월 7일이었죠? 달이 8월 7일 이제 합의를 하고 났을 때 제가 한번 만났었어요. 그 직후에. 네.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측근들 정말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도대체 이 합의를 왜 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네. 제가 만났을 때 저에게도 이제 설명을 했죠.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더 중요하고 특검 추천의 그 비율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안,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특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느냐. 그럼 특검을 하려면은 먼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거기서 수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특히 유족들과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군요, 본인으로서. 협상안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네. 본인은 그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나중에 본인도 약간 이건 미흡했다고 생각을 1차 합의 직후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박영선 위원장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 우윤근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현미 네. 전략홍보본부장 네, 두 네. 사람 정도일 텐데요. 네. 세 분이 앉아서 대화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전해주는데 아니 이 정도 내용으로 합의를 했으면 아주 잘한 거 아니냐. 왜 말을 못 알아듣느냐라고 가슴을 치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이제 오연권 의원하고 김현미 의원이 네. 그걸 그렇게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겠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 하면서 이렇게 마주보고 가슴을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감혁신위원회라고 하죠. 국민공감혁신위원회. 국민공감혁신위원회. 네, 근데 공감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공감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예. 첫 번째 정치적인 합의부터 이제 당내 공감도 제대로 못하고 예. 좀 절차에 있었으면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월호 문제,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것은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절차가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국민들 동의를 정치가 원래 구하고 절차가 더 중요하죠. 유족들이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전혀 당사자의 이해조차 구하지 않았다는 게 공감을 내걸었지만 전혀 공감을 시대의 얻지 열쇠는 못했지요. 얻었을 때 본인이 열지 못한 그러니까요. 열쇠말은 얻었을 때. 네. 이유전 기자가 쓴 칼럼을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이제 언니 리더십 소유자다. 그래서 네네. 독설은 하되 독선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쓴 걸 읽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 독설도 안 하고 오히려 독선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옆에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언니 리더십이라고 할 때 보면 이 언니들이 보통 연대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그게 뭐 공감을 잘하죠. 남동생이든 여동생이든 말을 보살펴주고, 들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잘못하면 혼내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번에 진짜 그 박영선 대표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본인이 그러니까요. 아주 잘할 수 있는 부분, 공감 이런 부분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서 네. 당내에서 이제 이 박영선 위원장 그러면 사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두 가지 다 사퇴하느냐 아니면 예. 비상대책위원장만 그만두느냐 예. 아니면 또는 원내대표만 그만두느냐 뭐 이런 선택만 남은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을 하고요. 이런 게 있어요. 원내대표 될 때 초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들어줬는데 또 비대위원장 맡을 때도 그 시민사회 출신 또 제야 민주화운동 했다 이런 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맡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대형 사고가 벌어지니까
또 본인들이 나서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뭐 물러나라 이런 연판장을 돌리거나 이런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초재선 의원들이 먼저 나왔을 텐데 지금은 이제 초재선들은 그런 말을 못하고 있는. 주말에 중진들 모임에서도 일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면 도대체 오히려 누굽니까? 중진들이죠. 오히려 중진들이 요구하고 있죠. 궁금해요. 중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위원장만 사퇴할 것이냐 아니면 원내대표까지 다 사퇴할 것이냐가 있는데 아주 강경한 분들은 선수교체론. 어차피 원내대표로서 이 협상을 했고 원내대표인데 이기 때문에 대표 권한대행이 돼서 비대위원장이 됐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실수했으면 비대위원장까지 다 그만둬야 사퇴해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예. 또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다수일 것 같은데 또 다른 중진 의견은 비대위원장만 이제 가자.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의 짐을 좀 내려놓아라. 투톱 체제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의견을 또 그 박영선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인지는 지금 신문에 잘 안 났죠.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환영 기자도 아시면서 그 중진 그룹 중에서 네. 누가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게 좀 신문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실체가 없는 그림자들만 향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아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 좀 해주시죠. 뭐 사람이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분들이 네. 어떤 분들이 주장을 하는지. 일단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가 신문에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예. 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다. 내가 지금 현재 앞으로 장악하려고 한다. 당권을 넘본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을까봐 사실 그런 얘기들을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안 하는 사실 거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비대위원장이 내년 전당대회까지, 내년 1월이나 3월 전당대회까지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해야 될 그렇군요. 일도 많고, 지역위원장도 선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서서 어떤 욕심을 부렸다가는 또 이게 동티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이 조심성을 또 알고 이게 바로 다 쓸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중진들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원도 계시고, 문희상, 뭐, 유인태, 원혜영, 네. 또 뭐, 문재인,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문재인 의원은 중진은 아니죠. 중진은 아니죠. 초선이죠. 선수로 따지면. 중량급.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시는지, 네. 그게 현장에는 잘 알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이제 양쪽을 설명드리면 비대위원장을까지 하기 너무 힘들지 않느냐. 투톱을 예. 얘기하시는 분은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셨던 분으로 그 중에 한 분이 중진 원내의원이십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마했던 그쵸, 분을 그쵸. 경선에 출마했던 아, 분이죠. 그 직접 아니, 저는 경선에 그러면 출마하셨던 경선에 분이죠. 출마했던 분은, 예, 떨어졌지만 원혜영 의원이 있군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있나요?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 두 번째 정도 원내에서 그런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분인데요. 뭐 숫자와 상관없이 굉장히 결집력이 높은 그런 진영의 이 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어, 정세균은 아닙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너무 이유중예를 제가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이거 보실까봐, 보고서 네. 전화하실까봐.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비대위원장이든 원내대표는 뭐 의원들이 다시 선출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은 누가 됩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대안부재 아닙니까? 네. 대안부재. 아니요. 그렇기도 한데 네. 이게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대위원장이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박영선 대표가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무척 빠른 속도로 당직 인사를 다 냈지 않습니까? 예.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특보, 조직부총 다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인물이 왔다. 그럼 지금 한 달 만에 인사하는데 다시 다 그만둬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미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인사는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지금 네. 사무총장이나 다 조직 인사는 다 했는데 비대위원은 아직 한 명도 선임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비대위는 있죠. 없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요. 조직체계라고 하죠. 지역위원장들을 선출을 해야 되고 이게 3월 달에 이제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연합이 합쳐지면서
아직 이 통합이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당무위원회도 없고요, 중앙위원회도 없고. 그래서 새로 비대위원장이 되는 분들은 그런 그 조직 정비, 통합 작업을 완료하면서 그 비어있는 지역위원장들을 선임하고 뭐 이런 작업들도 꽤 많이 할 일이 있죠. 두 분이 보시기에는,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그 둘은 이제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러니까 옛날 민주당. 이게 한 10년 동안의 지도부가 올해까지 합쳐서 11년 정도에서 한 28차례 바뀌었다는 그런 네.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도부가 많이 바뀌고, 또 이번에 또 비대위원장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비대위를 구성하기도 전에 또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말아라 하는 게 이게 지금 야당의 여러 가지 그 어떤 한심하기도 한 어떤 현주소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매일신문 여론조사 보니까 그 당 지지율이 10%대로 이제 떨어졌더군요. 사실 많은 당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더 떨어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자포자기 심정이긴 하던데요. 글쎄,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수치에 그렇게 그 얽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은 굉장히 체질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회생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가늠할 수가 없네요.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고 무응답층도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런 답변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또 나서야 된다. 네, 대통령이 좀 손을 얘기는 잡아줘야 없더라고요. 된다. 이런 의견들을 하죠. 이거 이제 뭘 상징하냐면 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무응답층으로 지금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정치를 잘못하면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시 당이 좀 정비가 되고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야당 지지층으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은 있다. 그때가 좀 회생의 시점이 되지 않겠나. 근데 그러면 선거 때만 그러면 회생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선거 때만 동원되고 선거 때만 살아났다가 그러면 네, 붙을 우리나라 때는 다시 정당이 약하겠다가. 선거를 위한 정당. 우리나라 자괴스럽네요. 야당 되게 강하죠. 예. 분단 국가에서 어떤 그 약간의 개혁성과 진보 성향을 네. 가진 정당이 제대로 존립하기 어려운 어떤 슬픈 현실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보면 그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서 옛날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 팀이 독일한테 뭐 굉장히 7대 몇인가요? 참패를 당했는데 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지금과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호남에서 예. 그 오늘 또 내일신문 여론조사인데 그 이번에 그 새정치연합을 더 불신하게 됐다라는 답이 60%가 그렇죠. 전국 60%인데 그중에 호남이 또 그만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 중요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때 같으면 돌아갔던 집을 나왔던 집토끼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예. 말하던 토끼들도 올 거라고 생각을 예. 하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예전보다 굉장히 다르다. 자, 여기서 조금 견해가 갈려요. 이유전 기자는 비관적인.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집 나간 집토끼든 산토끼든 지금 그 집이 거의 무너져 내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비상한 상황이다. 이런 것 같고, 우리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이게 야당이 항상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회성이 그래도 선거가 되고 그러면 결국 뭉치게 돼 있다. 정치부 기자들, 또 어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의 관측이 그렇게 엇갈립니다. 꼭 예. 제가 옳다고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2002년일 텐데요.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집권여당 총재였죠. 근데 그분이 총재직에서 사퇴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의 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총재 중심의 일사불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는 체제는 2002년 이후에 지금 야당 쪽에서는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그렇죠. 맞을 것 같고요. 예. 역시 그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야당의 진정한 리더로 다시 등장을 하면 다시 또 뭐 야당이 좀 소생할 가능성, 회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중도파든가요? 온건파든가요? 세월호 타협론 표는 그분들 중에 이제 일부 의원들은 대한정당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 주로 조중동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예. 지금 야당의 다수 의견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환경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장애투쟁 상황이 지금
이 설득력을 얻거나 뭐 동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좀 과도하게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못하니까 예. 그분들 얘기가 굉장히 옳게 들리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 없는 다수다.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사실은 말하는 소수군요. 말하는 소수. 그렇죠.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이 워낙 지도부가 오락가락하고 중구난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운 환경을 스스로 조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중에 이제 황주영 의원이 예. 좀 초선이고 앞장서고 있고요. 예. 그 뒤에 보면 이제 김영환 의원, 또 김성권 의원 이런 중진들이 이제 좀 뒤를 받쳐주는 모양새인데요. 예. 대구 출신인데 이제 비례대표로 홍의락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의원들이 공유하는 카카오톡에다가 그 중진들을 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당신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과연 이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예. 뭔가 좀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해서 재선 3선 되고 또 뭐 국회의장, 부의장 되고 지금 이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밖에서 보면은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공통된 지향점 같은 게 과연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 이리저리 뿌리가 없다. 이리저리 그 바람에 휩쓸리고 파도에 휩쓸리는 부평초 같다. 부평초 정당이 돼버렸다. 정치가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은 뭘 하기 위한 정당이냐 묻는다면 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정당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야당도 권력을 얻기 위한 정당이죠. 그 의지의 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체성만 놓고 보면 지금 새누리당은 물론 혁신, 개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제 법통을 보면 민정당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층들이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좀 더 이쪽이 이익지향적이라면 이쪽도 가치지향적인 집단이겠죠. 야당이 특성상. 그런데 어쨌든 새누리당은 굉장히 권력의지가 강하고 똘똘 뭉쳐 있어서 어쨌든 집권해야겠다,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하면 아주 무리한, 그러니까 어제와도 완전히 다른 태도로 그렇죠. 이제 유권자들이 다가가죠.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은 그렇게 과연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안이 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의석을 그냥 유지하기 위함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통렬히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야당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머리가 좀 나빠서 공부를 못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 하느냐라고 아무리 때리고 야단쳐봐야 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사자뿐만 아니고 뭐 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죠. 저도 근데 공부를 못하면 그럼 축구를 하던가 아니면은 노래를 부르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이런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 정당은 지금 그걸 어쨌든 위한 공부를 조직이죠. 위한 그렇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30석이나 된 거대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정을 받을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지금 야당이 오히려 더 가혹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당이 이제 가치나 비전, 지향점 잃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시류에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정치 부평초들의 굴락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죠. 그렇죠. 반성 많이 해야죠. 네. 지금 야당 의원도 굉장히 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많이 느껴야 될 겁니다. 본인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주연 기자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